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좀 진도가 조금 많이 안 나갔는데요. 어차피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이 이제 다음 주에는 끝나게 됩니다. 어차피. 14장이 끝나면은. 이제 전력계통으로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리를 해줘야 될 게, 송배전공학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어떤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송전공학 쪽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러면 1장이 이제 변전공학, 12장부터 14장까지 배전공학. 근데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송전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변전 쪽 많이 나오는데 배전 쪽은 이제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배전 쪽이 12, 13, 14장 중에서도 12장, 13장은 이제 빈도수가 더 떨어지고 14장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앞에 보셨던 이런 내용들은 지금 뭐 최근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점적으로 보셔야지만 됩니다. 승합기부터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합기를 보시면요, 뭐 부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증가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승합기에는 단상변압기 한 대의 것, 단상변압기 두 대를 V결선한 것, 단상변압기 세 대를 델타 결선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요약해드렸고요. 나머지 보시면 단상 승합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얘 그림하고 자세히 보셔야지만 됩니다. 똑같은 그림인데요. 그림을 이제 요걸 이제 밑으로 내린 거죠. 전원축은 E0라는 전압에 걸리고 부하축은 E1이라는 전압에 걸린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건수비로 보셔도 되고 E1이라는 건수비, E2라는 건수비로 봐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건수비가 아니라 전압이 그만큼 걸리는 거겠죠. E라고 썼으니까. 근데 E1분의 E2가 되면 그게 건수비가 될 거고요. 어차피 전압분의 1차 측의 전압분의 2차 측의 전압은 건수비가 되니까 이 두 개의 이제 건수비가 되는 겁니다. 밑에서도 주석을 보시면은 E0는 승합 전의 전압, E1은 승합 후의 전압. 승합기는 이제 2차 측에 승합이 나온다는 얘기죠. 뭔가 들어오면은. E1은 승합기 1차 전격 전압, E2는 승합기 2차 전격 전압.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단건 변압기도 그려져 있는데 얘를 등가회로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 A는 건수비라고 했죠. 건수비는 E1분의 E2 이렇게 나와 있고요. W는 이제 부하 용량, 그 다음에 스몰 W는 승합기 용량. 그래가지고 W라는 부분이 용량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P를 이제 저희가 용량이라고 얘기하죠. P를 이제 W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S를 이제 W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P를 W라고 얘기도 하고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콘덴서 쪽에서 W는 이제 S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P는 그냥 그 P값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뭐 P상이라고 안 하고 그냥 킬로와트라고 그냥 보통 얘기하니까 kVA. 요 부분이 여기입니다. 요 부분은 반대로 돼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걸 끄집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E1, E2. 나중에 이제 단건 변압기 할 때도 이런 그림을 보고 등가회로도 이렇게 하나 얼마든지 그려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E1은 E0의 1 플러스 A분의 1이다. 뭔가 증가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승합전이고 이게 승합후죠. 승합후는 승합전보다 뭔가 증가가 됐다고 하니까 가로 열고 1 플러스보다 얼마만큼 증가가 됐냐. 그 부분이 건수비분의 반비례해서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라고 그냥 하시면 이것도 그냥 애우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이 W는, 이게 뭐죠? 이 W가 승합기 용량이고, 이건 부하의 용량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승합기 용량은 부하의 용량보다 좀 크게 써야지만 됩니다. 부하가 한 5kW가 있다. 그럼 5kW보다 승합기 용량은 좀 여유있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7kW를 쓰든 8kW를 쓰든 그걸 썼을 거란 얘기죠. 승합기 용량은 부하의 용량에다가 1차 측하고 2차 측에 대한 그 어떤 전압 비율을 또 봤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승합 후의 전압과 승합 때 하는 부분, 그때 요건 2차 측의 전격 전압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VA거든요. VA라는 건 어차피 암페어하고 볼테이지인데 이거는 R분의 P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할 때는 P는 V자승 R, R분의 V자승으로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게 반대 개념이 된 거죠. E가 위로도 올라가고.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지만 될 겁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삼상 델타 결선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델타 결선 2대. 아니, V 결선은 2대. 델타 결선 3대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다는 얘기죠. 2대를. 그럼 얘 부분도 똑같은데 얘는 이제 3상이다 보니까 여기 루트 3이 하나 들어갔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또 세 번째로.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여기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다. 요게 승합 전이고요. 요게 승합 후고. 삼상 델타 결선. 여러분 책에 이게 또 이제로로 돼 있죠? 여기 부분 이제로로 돼 있나요? 옛날 책에는 이거 2원으로 돼 있는 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오타입니다. 왜냐면 아까는 뭐였죠? 2제로에 1 플러스 A분의 1이었는데 델타 결선을 하니까 지금 세대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부분만큼 뭐가 늘어났다. 아까 보시면은 V 결선 같은 거 할 때도 2분의 3 나왔었죠? 3분의 2 거꾸로 나오듯이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루트 3만큼 증진이 돼서 이렇게 됐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얘가 1.5배 A분의 1이 됩니다, 지금. 그 2제로에 1 플러스 2분의 3의 A분의 1인데 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냥. 뒤에 문제는 나왔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계산하는 부분이요. 요거 이용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예제 14-1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예제 14-2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알고 나면은 그 예제를 푸실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승합기는 우리나라에서 안 쓴다고 했죠. 안 쓰니까 지금 굳이 아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문제 있으니까 한 번쯤은 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2원은 2제로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A분의 1. 근데 이게 3상일 때는 2분의 3에 A분의 1. 요 정도만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권수비는 A, B 두 점 간의 전압은 3000V이다.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3300V에 220V의 변압기를 다음 그림처럼 접속해서 40kW의 전력을 전등부하에 공급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눈에 보기가 좋으니까. 앞에 뭐 회로도 있고 등가회로 만든 것들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럼 그림을 그렸더니 여기 3000V인데 이 변압기는 뭐라고요? 3200V하고 220V로 간다는 건 요게 권수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권수비가 3200에서 200V니까 그거의 권수비가 얼마가 됐다는 거 아니까 이 2차 측의 전압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2제로 놔두고 가로 열고 1 플러스 A분의 1에서 1 플러스 A 할 때 밑에 A에 대한 권수비가 나왔다는 얘기죠. 부하 40kg 나왔고 아까 부하 40kg 나는 건 아까 변압기 용량 W는 앞에 부하 용량 위에 W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측에 전격 전압 이온이 있었고 거기에 사이에 걸리는 스몰 E 있죠. 스몰 E2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 수식만 알고 나면 푸는 거란 얘기죠. 그 수식이 왜 나왔는지는 앞에서 보시면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권수비는 3300에 220이라고 했으니까 15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E1은 1차 측의 전압이 얼마라고요? 2제로죠. 2제로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A가 권수비가 15라고 했으니까 3000 플러스 1 플러스 15분의 1이니까 3200V가 나오네요. 2차 측이. 승합을 그러니까 3000V가 들어왔는데 아까 변압기가 3200대 200V짜리 변압기를 갖다 걸면은 그 권수비에서 2차 측은 3200V로 200V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다 1차 측이 3200V가 되면은 이 변압기 용량대로 3200V가 되면은 2차 측은 더 올라가겠죠? 권수비를 그냥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전등부하기 때문에 역률이 1.0입니다. 역률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데 여기는 전등 변압기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따 가서 보시면 이제 삼상을 쓸 때는 이제 그 부하가 뭐냐에 따라서 나중에 코사인 세타, 뭐 0.6짜리 코사인 세타, 뒤에는 또 뭐 0.8의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추가가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용량, 변압기의 용량은 뭐라고요? 부하의 용량보다 좀 더 여유있게 가야 된다고요. 예? 부하가 40kW짜리가 달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2차 측의 부분은 얼마라고요? 전격 전압이 3200V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식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요 이온이죠. 승합을 하고 난 뒤에 전압. 그리고 뭐죠? 그 사이에 걸려있는 E2라는 거는 E2가 뭐였죠? 여기에 걸려있는 이 전압. 그게 뭐라고요? 여기 있는 전압이라고요. 그 권선에만 걸려있는 전압. 그러면은 3300에 220이라고 했는데 요게 그때 거기에만 걸려있는 전압이 220V, 요 E2에 220V가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의도는. 근데 승합을 하고 난 뒤에 전압은 3200V 아니니까 요 3200V가 이쪽으로 오니까 예? 승합기의 전압이 그리고 거기에 220V가 걸려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얘 2.75kV니까 뭐 3kV 것을 선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수식을 그냥 갖다 쓴 것뿐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근데 삼상일 때는 여기는 3000V고 여기 3100V입니다. 근데 여기는 200kV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변압기 용량을. 선로의 전압을 3100V로 승합을 하기 위해서 1차 측하고 2차 측의 전압 및 용량을 구해라. 변압기의 손실을 무시한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3100V, 2차 측이 3100V인데 그러려면은 1차 측은 3000V라는 게 나왔죠, 지금. 그때 여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1.5가 들어가고 2차 측 부분에 요 2차 측 단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야 되는데 그 걸리는 전압을 모르는 거죠. 건수비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 건수비 E2가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면 66.7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왜 나왔는지는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굳이 그것도 벡터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벡터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2분의 1, 2분의 루트 3으로 해가지고 결국 계산하면 2분의 3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식을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것만 일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아까 똑같은데 여기 루트 3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뭐죠? 2차 측에 가압하고 난 게 3100V고, 그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66.7V인데 변압기 용량이 200kV면은 승합기 용량은 얼마가 돼야 되냐? 2.48이 나오니까 그거를 3개가 건선이 있으니까 여기는 3배를 해서 7.5kV를 써야 된다. 이렇게 그냥 계산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해가지고 벡터돈 해서 요거에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루트 3에 자성해서야 결국은 2분의 3이 나왔다. 요걸 이제 벡터적으로 한다는 건 얘에서 요거 E2 부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삼각함수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필요하면 자료를 보시는데 결국은 요 이온과 E2에 대한 관계에서 이 E2를 계산하기 위한 부분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계산해서 2분의 1에다 2분의 루트 3 계산하면 얘 2분의 3이 요거를 다 계산해서 나온 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1이 됐고요. 요게 2분의 루트 3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굳이 뭐 이 그림을 다 설명드리고 해야 됐는데 이거 안 쓰시니까 제가 생략을 했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더. 전압변동과 플리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압변동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로는 임피던스 변동이 심한 제강용 아크로가 있다. 플리커란 뭐다? 부하의 특성에 기인하는 전압동요에 의해서 조명이 깜빡거린다든가 텔레비전의 영상이 일그러지는 거. 텔레비전도 보시면은 주파수거든요. 주파수를 계속 쏘는 겁니다. 이렇게. 모니터도 그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니터 사양 같은 거 볼 때 반응 속도를 보셔야 됩니다. 1ms, 2ms, 뭐 10ms. 1ms마다 한 번씩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쏴주니까 더 선명하겠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느린 거는 좀 쌉니다.
TV 사실 때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주파수에 대한 특성이 좋은 게 좋습니다. 모니터가 좋을까요? TV가 좋을까요? 네? 모니터가 더 좋습니다. 사양은 TV보다. 네, 더 작은 면적에 얘가 주파수의 속도를 더 많이 쏘거든요. TV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쏘는 주파수의 그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저기를 보면 더 화질이 더 좋습니다. 개 주파수에 대한 쏘는 보시면 모니터 사양 보면 뭐 몇 곱하기 몇 주사선 속도가 있거든요. 그 속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작은 크기에 더 많은 걸 보내주다 보니까 더 선명하고 그런 거죠. 근데 재질이 LED냐, 뭐 PDP냐, 뭐 이런 그것들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PDP가 옛날에는 더 비쌌는데 LED가 더 싸진 게 왜냐면 이 크기를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더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PDP로는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었는데 거기 조금씩 차이가 있었죠. LED하고 PDP 차이 인터넷에서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TV 살 때도 그런 것들 다 보고 사시는 거죠. 이제 디스플레이도 평판이 아니라 플렉시블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예? 그럼 휘어지는 거죠. 핸드폰도 그거 적용한다고 핸드폰 이렇게 휘어져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디스플레이는 휘어질 때는 그 안에 기판이 휘어지지를 못하니까 그건 뭐냐면 충격이 일어났을 때도 기존 거는 충격을 받으면 깨져버리는데 얘는 깨져버리지 않고 이제 기스만 난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도 키보드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둘둘둘 말아가지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가서 딱 핍니다. 그 안에 그런 식으로 다 돼 있고 요즘 나오는 건 뭐냐? 저기 하면은 키보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투영이 됩니다. 이 위에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그럼 그거 찍으면 됩니다. 그냥 땅에다 투영이 되기 때문에 땅에다 찍는 데서 손을 갖다 대면 걔가 그 레이저를 쏘면서 그 자리에 그 레이저가 안 오니까 걔를 눌렀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타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쟤네들이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노네. 이런 부분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리커 부분, 전압 변동이 일어나면 깜빡인 개수가 일어난다. 플리커는 델타 V텐이다. 앞에서 설명드렸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 자료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영향을 가장 주기 위해 전압 변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제강용 아크로다, 용접기다, 유도로다. 용접 지지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전류를 많이 땡겨 쓰니까 그때 이제 단락전류 같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용접하는 건 단락시키는 겁니다. 땅하고 지락을 시켜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접기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용접기 쓰다 보면 주변이 뭐 깜빡깜빡 거리는 게 지락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용접기 쓰실 때는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접지를 물리더라도 잘 물려 주셔야 되는데 이제 용접기 안에는 전격 방지 장치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단락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혹시 문제가 되면은 그 부분을 땅으로 빼주기 위한 안전장치가 이제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좋은 장치를 쓰셔야죠. 만약 그런 게 없으면은 감전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산소 용접이나 이런 것들은 좀 틀리고요. 전기 용접하고. 용접봉 자체가 또 틀립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왜냐면 전력 품질이라고 했죠. 웰빙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많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소자들이 정밀한 소자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 품질이 좀 안 좋으면은 영향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맨날 뭐 고조파다 뭐 전력 품질이다 뭐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죠. 더 좋은 설비를 만들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 전력 품질이 좋지가 않다 보면 얘가 뭔가 변동이 생기겠죠. 2차 측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겠죠. 그럼 내가 여기다 정확하게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럼 옛날 같은 건 상관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 위치에 정확하게 구멍을 뚫지 않으면은 제대로 센터를 못 박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모양이 틀려지고 왁구가 안 맞으니까 제대로 조립이 안 된다든가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 품질에 대한 그런 요구가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리커라는 얘기고, 그 중에 하나가 고조파라는 얘기고, 그 중에 하나가 세그스웰 같은 경우, 그 중에 하나가 노칭이라든가 인터럽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연구반 문제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플리커의 원인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전동기 기동 전류다. 왜? 물 먹는 하마가
이따만한 놈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물을 먹으려고 줄 섰는데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저쪽 앞에서 누군가 물을 많이 뺏어서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압이 약해져가지고 내 쪽으로 물이 안 오는 겁니다. 결국 전류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적어지니까 이제 전압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분산형, 콘덴서형, 뭐 반발형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단당 유도전동인데 한 번은 이제 유도전동의 기동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25점짜리로. 근데 이제 그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시감도 개수에서 플리커 분류계 한계 곡선은 100%가 되면 여기 전압 변동력이 작다는 얘기고요. 전압 변동력이 작았을 때는 이런 부분에 육해감이 불육해감이 여기 보시면은 전압 변동폭이 클 때 80%의 사람이 불육해감을 갖는다. 요거는 100%의 사람이 불육해감을 갖는다. 이건 뭐냐면 요게 이제 발생 주기 초가 10초인데 10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요 감도가 좋은데요. 얘는 이제 좀 보시는 거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게 100%의 사람이 불육감을 갖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갖는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안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전압 변동폭이 컸을 때는 이게 지금 더 반대로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요게 좀 잘 얘기가 안 되네. 플리커 발생 주기. 시감도 개수는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또 나와 있는데 시감도 개수도 델타 V10이. 요거는 이제 발생 주기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불육해감을 갖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는 그냥 시간도 개수 델타 V10을 써주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플리커의 경감 대책에서는 아까 전력 공급자 측에서 설치하는 방법하고 그 수용가 측에서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공급자 측에서는 자기가 공급하는 쪽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좀 더 튼튼하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선로를 분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튼튼한 변압기 쪽으로 아니면 튼튼한 전압으로 공급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후자는 플리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기로나 아크로나 용접기 같은 데서 지지는 데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건 부하 측이니까 그 부하 측에서 지질 때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주파 문제. 고주파 아까 여기 나왔듯이 고주파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은 정연파로 나온다는 얘기죠. 고주파란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의 주파수를 갖는 전압 또는 전류.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은 외형파가 된다. 왜곡이 된다. 그래서 얘는 아까 뭐 크레스트 벡터도 설명드렸는데 사실상 여기는 여러 가지의 고주파가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형이 이렇게 많이 찌그러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대칭이 됩니다. 대칭이. 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정연파라는 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도 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요걸 기준으로 보면 대칭이 되죠. 이하고 이하고. 얘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십시오.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여기다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올라갔죠. 서로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들이 이게 대칭파인데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시면 대칭이죠. 근데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땐 대칭이 아니다. 이거죠. 요 기준으로 봤을 땐 대칭인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틀려집니다. 내용들이. 5조파, 7조파 이런 것들은 그 60 곱하기 5조파. 그럼 300Hz라는 얘기입니다. 고조파가 있고 고주파가 있는데 주파는 고주파는 30kHz 이상. 예? 3kHz 이상. 그래서 60 곱하기 50 하면 3000이죠. 그러니까 3kHz 이상을 고주파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50차수 미만까지를 고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앞에다 또 써주시면 됩니다. 고주파 나오면 기본파의 정수배주파다. 근데 고주파는 통상적으로 50차수까지 본다. 고주파는 50차수 이상을 본다. 이런 것들도 하나 더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66kV. 이거는 이제 한전에서 허용하는 기준입니다. 이건 IEEE 519에 나와 있습니다. 519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아까 했던 거에서 몇 개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이 고조파 안에서도 보시면 이제 콘덴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넘어가고. 요게 아까 그 콘덴서 같은 경우도 말단에다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이, 이 빨간색이 지금 무효전력이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여기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죠. 파란색 부분이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쪽엔 손실이 없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손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여기 말단에서는 100kW를 보내줄 때 이런 케이블을 써도 되는데 예? 아까처럼 무효전력을 전원측부터 공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100kW를 보내주기 위해서 더 큰 걸 써줘야 된다.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도 이런 그림을 갖다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든가 이거 빼고 아까 역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밑으로 그려주시는 게 좀 더 편하다. 요거는 여기다 설치했을 때 얘는 여기다 설치했을 때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일괄 보상. 그러니까 이건 메인에다 보상하는 거죠. 이건 분기별로 보상하는 거, 말단에다 보상하는 거 이런 것들별로 비교해 주시는 거고 요거 아까 용량 부분에 이걸로 계산하는 건데 뒤에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콘덴서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아까 그 역률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없었나? 여기 한전에서 관리하는 기준을 보니까 한전에서는 전압 내용률 5%, 예? 1.5%, 그 다음에 3.5%, 3%, 1.5%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게. 근데 여기 책에 보시면은 책에는 3%, 1.5%, 3.8%, 3%, 1.5% 이렇게 약간 틀리죠? 내용이?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관리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요게 3%인데 지금 이걸 잘못 쓴 것 같은데 전압 외역률은 3%까지 관리를 합니다. 여기 3%. 요거는 IEEE 스탠다드 519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이 책에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안지 쓰실 때도 이게 결국 답안지 쓰는 것들이 다 이런 기준들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IEEE 스탠다드 519 같은 이런 기준들을 하나 더 써주시고 그러면 이제 더 신뢰성을 얻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전압에 대한 외역률만 지금 3%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류에 대한 외역률은 아직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배전선로 쪽에 대한 기준들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다 배전선로 측정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언제 터뜨릴까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뭐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제한을 하게끔 돼 있는데 명확하게 기준을 얘기하지 않고 얼마만큼 제한하겠다 앞으로 그렇게까지만 명시를 했습니다. 2008년도 10월 달인가 했는데 그 내용도 여기 있을 텐데 한전 고조파 유출 저감 의무화 해가지고 2008년도에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도 좀 아시면 이제 나중에 써주시는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5,500kW 이상 신질성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서 고조파 유출 저감 의무화 제도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2008년도에 2010년도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용량이 500kW에서 1000kW로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이후에. 왜냐면 500kW라는 거는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왜? 저압도 500kW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1000kW 이상은 정식 수전설비고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문구가 좀 애매합니다. 신증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손 안 대겠다. 하지만 뭔가 바뀌면 그때부터 다 손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전 쪽이 이제 피해를 안 입겠다. 왜냐면 니네 수용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한테 거꾸로 뭐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니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앞으로는 니네들한테 페널티를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또 역률이 나올 텐데 역률 부분이 그전에 어떻게 됐냐면은 기준을 딱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금 바뀌고 있는 기준들을 보고 그런 내용들을 또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요게 딱 역률이 1입니다. 1을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역률 부분을 95%까지, 90에서 95%까지는 90에서 95%까지는 1%씩 기본 요금을 저감을 했고 90에서 85%까지 1%씩을 페널티를 매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1%가 0.5로 바뀌었습니다. 예? 다 0.5로. 그건 뭐냐? 돈도 많이 안 주고 페널티도 더 적게 매기겠다. 대신 그전에는 없던 여기 90%부터 진상 부분 90%부터 60%까지 페널티를 또 매기겠다. 그전에 넘어가면 안 됐거든요. 근데 넘어간다는 건 이건 진상으로 간다는 거고, 진상으로 간다는 건 개통이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콘덴서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콘덴서가 넘치는 것까지도 이제 한전에 영향을 받으니까 니네들한테 페널티 매기겠다라고 바뀐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자꾸 바뀌어지니까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진상 역률이 발생될 경우 역률 추가 요금이 부과되오니 콘덴서 개방 또는 역률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요금이 1%였는데 그걸 0.5% 바꿔지고 심야 시간대 진상 역률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전에는 1개월에 대한 평균열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요? 30분이라고요. 뭐 15분, 30분이었는데 그전에는 뭐 1시간 이렇게 됐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1시간 잘 하다가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30분으로 가서 하시면 된다고요. 아까 전압 변동도 30분이라고요. 역률도 30분 단위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90%, 뭐 60%, 여기 95%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또 넣어놨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아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해가지고 딱 표시를 해주면 이 사람이 좀 뭔가 실무 쪽으로도 하고 있구나. 역률 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전 고조파, 뭐 유출 저감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관리 기준들도 있고 IEEE 스탠다드 519 고조파가 나오면 IEEE 스탠다드 519라는 그런 숫자라도 하나 더 써주시라고요. 왜냐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조금씩 더 넣어주셔야 될 때 TDD가 뭔지 THD가 뭔지 이 THD 계산하는 부분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25점짜리로 여기 한 1년 전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려면 이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기 연구반 교재 보시면 TDD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아까 보셨죠? 사이리스터 고조파 발생기기의 원인